그 오해 소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잘못 가르친다는 게 그거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지 고추에서 자기 하우스도 하고 수치가 낮아요. 0.8. 제가 한 유튜브 내용을 들고 기계를 조사해서 10kg 집어했는데 올라가냐면 안 올라가요. 5kg 갖고는 100평에 5kg 가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이 시량 수치가. 그럼 요 기계로 쟀을 때 이 수치가 3, 4 이상 올라가 버렸다는 아니, 요 수치를 잘 보세요. 요 기계가 우리가 그 바닷물 연도가 0.8이라면 예, 이건 우리 생명체들 거의 0.8을 내가 자라면 요게 하엽이 말라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냐면 결구가 안 되는 마늘에도 부족해요. 여기 상부에서 쉐입을 만들어 나가는 이 속도에 이 양의 자라는 속도에 부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질소분을 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C가 높았다면 여기 안 그래요. 그러면 1.3 정도 되면 이 하엽이 안 말라요. 그럼 아까 지금 1.8이야? 1.8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일반 우리 재배에서 1.8까지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2.4에서 2.7까지 됐다면 이건 엄청나게 안 나와요. 근데 요 수치에서 요까지 가려면 엄청난 양이 필요가 들어가야 돼요. 100평에 1kg가 미치는 양은 0.08이에요. 100평에 10kg면 어디까지 합니까? 0.8 올라가죠. 우리가 평균치가 요 정도에 머물 수가 많아요. 우리 농사에 있는 게 0.8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1.3 이하가 거의 대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5까지나 2.7까지 가려면 엄청난 수치가 더 멀어지고 있죠. 1이라는 수치가 넘잖아요. 1이라는 수치가 넘다는 건 100평당 10몇 킬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한 번에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해집니다. 장애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단, 요 호수가 점적 테이프가 가까이 깔려 있으면 장애가 일어나겠죠. 과습이 되니까. 과습이 안 되는 모니치에 점적 테이프가 깔리가 있다면 장애가 안 일어나요. 과습만 안 된다면 요 수치를 계산해서 요 양을 비율려도 장애가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해가 그 데이터가 없다면 5에서 7kg 있는 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100평당 5 내지 7kg. 그럼 뿌리한테는 지장이 없으니까 얘기했군요. 근데 우리는 오일을 숨기게 되고 저 물 떨어지면 바로 옆에다가 숨기거든요. 그런 게로 우리는 근데 우리가 다칠 것 같은데. 요걸 쓰면 안 됩니다. 호수를 끄집어내든지 요거는 한번 쓰고 폐쇄. 공산을 폐쇄. 거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생육 기간이 4가닥이나 5가닥 깔아야 되죠. 몇 개월 쓰다가 그 관을 버려야 그리고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호수를 가까이 하면 가습이 생긴다 그러는데 같은 물을 양으로는데 그 옆을 치우다가 해서 그 뿌리가 뭐 가운데만 있는 거 옆을 뻗는데 옆에 있고 치워도 마치 가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척정기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척정기. 그렇게 쉽게 말해서 점적 호수 밑에만 이제 가습이 되고 뭐 척정기 하면 말고 여기에 가까이 깔리면 여기에서 장애가 일어나더라. 내 말은 예. 뿌리가 그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뻗으니까 그걸 호수를 옆으로 옮긴다고 해서 뿌리에 장애가 미치는 영향이 틀리냐 이 말이죠. 예, 장애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이한테도 해보셨습니까 이 기계로? 예. 오이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이 대다수 가보면 수분 99%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3 이하 수분 99%가 많아요. 그럼 그저 오이 나무에서 몇 cm 정도 떨어져야지 장애가 안 일어날 가장 좋은 구석입니까? 약 20cm 이상 30cm 범주네. 그리고 관을 갖다가 오래 쓰지 말고 몇 개월 쓰다가 그 관이 맥히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이렇게 죽는 부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이 수평이 안 돼가지고 점점 호수 이것도 한쪽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트랙터 로타리 지금 약간 요 낮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나무뜨게 계속 모여가지고 거기는 과습 피해도 일어나고 잘 죽더라는 거예요. 비료가 쌓여갖고 이제 거기는 마지막에 이게 수평이 안 맞으니까 물 주고 나면 남은 게 이쪽에서 쌓이는 게죠. 계속 관에 있는 게 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간을 한번 깔면은 오이 처음 숨어서 끝날 때까지는 사용해야지 그 중간에 어떻게 또 전정을 처음에 욕을 한번 쓰고 버리든지 옮기든지 욕을 했지 않습니까? 자리를 옮기라고요? 그러면 예. 전조구슬 더 핑계 더 깔아서 이제 가운데를 여러 명 이렇게 쓰고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가닥을 깔아가지고 처음에 있는 거 요걸 한 개 쓰다 요걸 옮기고 양쪽으로 요 지점에 양쪽으로 두 가닥이 있다면 요 두 가닥을 몇 개월 쓰고 폐쇄시키 버리고 새로 반선 거를 써야 되는 그런 위치더라고. 이게 테이프 그게 쓰니까 어떤 이물질에서 맥히 가지고 장애가 일어나더라고. 그 어떤 거는 또 테이프를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계속 죽어버려. 측정해 보면 함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테이프 만들 때 그렇게 잘못된 것도 확인했으니까 테이프를 만들 때 잘못이 되더라고요. 요건 해보니까 떼야 되는 게 20cm 이상 떼야 되는 거고 한 30cm까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량이 맞으면 우리가 연한 퇴비 유기물하고 이런 게 잘 미생물 활동해서 땅이 정말 이게 그 콩고물처럼 시루트 고물처럼 부드러워져요. 계속 이거 꽂으면 자빠질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땅이 딱딱해지는 거 오이 작기가 끝날 지점 우리가 오이 비닐 밑에 딱딱하다면 과습으로 농사집니다. 함수량이 많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육에 그 필요한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량이 감소한 걸 봅니다. 요 부분은 좀 중시하셔야 될 겁니다. 1kg가 100평에 관수했을 때 미치는 양은 0.08이에요. 수치가. 그러면 우리가 5kg를 100평에 관수했다면 58이 40, 0.8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자기가 이래 성목이 자라고 있을 때는 먹으면 수치도 안 올라가요. 못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잎 두께하고 잎 크기를 맞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재 비료량으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평당 3kg 이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봄에는 가능한데 겨울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겨울에는 한 번 줄 때 요걸 계산해 많이 줘놔야 돼요. 주고 오이 안 나오는데요. 예? 딱 주고 안 나오는데. 요 관의 위치 때문에 그의 과습이 돼가지고 수분 양이 과습이 돼가 안 나오는 거지 정확하게. 이 씨는 올라갔는데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꿀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결국엔 봄 되면 흙이 딱딱해질 때 우리가 가을에 했을 때는 개문 작업했기 때문에 로타리 작업했기 때문에 잎단이 따로 탈입되어 있잖아요. 이게 흙이 이래 엉겨붙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과습이 되면 이게 붙어요. 그런데 이게 함수량을 맞추면 이게 콩고물처럼 부드러워져 있어요. 밀가루처럼.
그럼 대표님, 예. 아까 저 이시자체로 2.4에 2.7 맞추고 아까 수분 함량을 시골지에서 그 35%를 맞춰준다면 그 오일 이렇게 수확량이 되게 많이 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함량을 일단 맞춰준다면 이 아래에만 맞춘다면 그 맹물을 안 뿌리고 위에 연면식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생산량보다 한 30-40% 이상 늘 거예요. 30-40%인데 수치가 돈이 굉장히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생산량이. 우리가 토양 과습에 의한 거와 식물이 행동이 둔화된 거, 이 시가 낮아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가 자란 거, 이 둘이 합해져가 있죠. 그 겨울에는 저희가 특히 그 아까 연면식을 자주 하고 싶은데도 그 습 때문에요. 그 곰팡이 때문에 특히 잿빛곰팡이나 녹균 때문에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잎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회전 좀 빨리 시키고 싶은데 그게 좀 솔직히 순환이 좀 어렵거든요. 예, 우리 그 환경, 네. 그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연면 12만 7일에 1회 연면 12만 자기가 7일 만에 먹으니까 맹물을 안 뿌리고 그 하우스에 그 겨울에는 저녁에 뭐 잎에 습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럼 그 연배 시비하는 성분은 주로 뭘 한다는 겁니까? 뭐 간장, 된장 아무거나 주 다 먹습니다. 그럼 일주일 만에 그 성분을 흡수를 한다는데 예, 오늘 질소를 줬는데 예, 뭐 한 3일 있다 가리를 준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줬다면 관계 없겠죠. 그럼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주는 건 상관이 없다. 예, 괜찮죠. 농도 차이죠. 농도를 연하게 하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게 그 성장분이 나와요. 웃자람이 나오겠죠. 이동량에 의해서 물을 뿌리는 효과가 양이 늘어나는 효과예요. 그 양이 많이 내려가니 맹물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영양 잡기가 그것도 감안하셔야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대부분 저기 우리 농가들은 뭐 칼슘제를 대부분 많이 연면식이 하거든요. 고착이 되겠죠. 굳어지겠죠. 굳어가겠죠. 칼슘제 치는 거는 차라리 설탕 치는 게 낫겠죠. 그럼 칼슘은 많이 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오이 같은 거는 붙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름을 안 정했을 수가 있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좀 뭐 잘못 생기면 칼슘 결핍을 다 갖다 붙이는데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이마탄 게 중간에 허옇게 마르지 않습니까? 영양 부족이에요. 고추가 힘이 없으면 정력 부족이 아니고 그건 비료 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알기 잎에서 비료를 뱉어가지고 잎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일액을 잘 뱉어요. 오이도 일액을 잘 뱉은 작물이에요. 오이, 애호박 일액 잘 뱉어요. 토마토, 고추 일액 잘 안 뱉어요. 일액을 잘 뱉으면 퇴비를 타죠. 예, 그거 타는 게 이걸 많이 뱉은 딸기는 칼슘 결핍이라 그러죠. 근데 딸기 이파리가 타는 건 뭘로 치료하냐? 맹물 뿌리면 나서요. 칼슘을 살포하면 이것도 안 나서요. 오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맹물 뿌리면 나서버려요. 이파리 여기 나오가 비료가 튀어나오는데 이거 내라 뿌리면 되죠. 저장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과습에 의해서 뱉은 게 있고 자기가 정말 영양이 많아서 뱉은 게 그 종류가 달라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오이 파리 그 길이를 보고 눈으로 보고 해야지. 자기 나무를 보고 보통 네. 오이를 보고 입이 두껍고 새카맣게 해가 뱉은 거는 많아서 이제 이동 속도가 더디서 나타난 거고 얇아서 뱉은 것도 동일하게 이동량이 부족했습니다. 얇은 거는 이게 갑자기 과식을 해가 먹었는데 저장 공간이 없다는 거고 잎이 새카맣게 타는 거는 대기 섭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대기습이 잎이 노래진 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올라갈수록 노래지가 원기 부족. 원기 부족이에요. 예. 근데 그게 비료 부족. 근데 우리 거는 거의 그 겨울 지나서 봄 되게 막 노래져 버가지고 비아그라를 아니 영감은 겨울에 재서 조금만 두께로 이제 그 병인 줄 알았어요 노란 거. 예, 그게 과습에 의한 그런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과습. 수분만 많고 비료량이 적다는 거. 근데 호수요 관계도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또 차이 나고. 그 땅이 봄 되면 부실부실하냐 딱딱해지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땅은 부실부실합니다. 시리 쪽에 고물 그럼 함수량이 맞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방금 사모님 이야기하신 정도라면 그 비료 부족. 물을 많이 줘도 노래집니까? 예. 물량을 자꾸 동생들이 넣고라도 막 넣거든만 노래져 버더라고요. 예. 묵은 거는 작고 물만 많이 넣고. 그럼 교수님 이거 이파리를 두껍게 하려면 예. 어떤 방법을 한 게 저희한테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 그 2.4에서 2.7하고 연면식 요두 개 있네. 요 두 개를 활용했습니다. 에너지는 치상부치하고 두 개거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거는 여기 함수량, 여기도 함수량. 이 두 개가 간단하죠. 바닷물 한 100말 갖다가 쳐보면 되겠네. 그럼 파 올라가. 근데 이 바닷물의 영양가보다는 비료 영양가가 식물한테 좋아요. 바닷물은 수치만 나타나지 가리 성분이 많아가지고 잎이 노래 얇아져요. 봄에 우리가 비료 NK 주지 않습니까? 그럼 NK 양이 높다는 거예요. 가리 성분이 거의 비례하잖아요. 그 질소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가리가 현직 기능 전환을 높이면 질소분을 많이 끌어가 빨리 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잎이 노래져 버려요. 근데 봄에 예를 들면 마늘밭에 NK를 뿌리는데 비가 작게 와가지고 뿌리 옆에 비료가 빨리 먹은 거예요. 그럼 현상이 어떻게 나느냐? 마늘 잎 속에 노란 점이 차차하게 생겨요. 먼지처럼. 그럼 마그네슘 결핍이 나오거든요.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질소 결핍이에요. 나타나는 현상과 원인 제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잎이 노래진다는 거는 얇아진다는 건 가리 함량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를 다른 거는 넘지 않아야 돼요.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질소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할 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 덩어리 속에 들은 질소 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했을 때는 4대 1, 20%를 넘지 않게 배합하면 된다. 그러면 NK 10kg에 요소 10kg를 해가지고 20kg를 600평에 간수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수확할 때는 가리를 더 많이 들어라. 이동량이잖아요. 잎이 얇아져요. 이동량이 빨라지면 질소분을 사용했거든요. 그 질소분이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질소가 빠져나오고 나면 어떻게 잎이 얇아지죠. 그래서 두꺼운 상태에서 약간 노릇소름하게 하면 좋은데 두껍지 않는 걸 노랗게 만들면 얇아진 거죠.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시키는 방법이 저희 골드 그린 성장용을 두 번의 칼날 한 번 여가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돌려요. 여기 표에 보면 4대 공식 단감 있는데 그 단감에다가 새순이 나가 자랄 때 성장과 생식을 동시에 시켜버려요. 과실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여기 꽃이 피고 잎이 달려있고 하나 잎이 달려있고 요 다음 잎에부터는 요건 자라고 있고 여기는 꽃은 분할시켜요. 왜 꽃은 분할시켜버리냐면 이건 잎이 이미 다 컸다는 거예요. 빨리 나왔으니까. 다 자란 잎은 생식 기능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고 요거는 생식 기능을 전환시키고 요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 농업의 대다수는 보면 이 가지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부터 내려오거든. 꽃은 만들어지가
이렇게 되는 반대 동력 기계. 신초가 자라고 있더라도 밑에 잎은 다 성체가 자랐다면 여기부터 꽂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이를 빨리 수확하고 숙성을 빨리 시키려고 하면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해요. 그게 몇 대 몇을 비율을 할 거냐는 거죠. 저희 현금을 놓고 보세요. 2대 1. 질소의 간이 1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럼 뭘로 한- 2대 1을 하나? 80에 20. 기존 우리가 나오는 비료라면 질소 80에 가리 20. 성분 함량으로? 그냥 우리 포대에 있는 양으로. 포대에 그냥 그 우리 키로로. 키로로 80대 20kg도 안 나니까. 예, 예. 그거 100kg를 아니요, 그 100kg 줄 소리야 이거. 그렇게 맞춰서 주라고 아이 씨발. 그게 그래 어려우면 NK 10kg에 요소 10kg. NK 10kg 요소 10kg 하면 맞아. NK가 1대 1이었을 때 말입니까? 그렇죠. NK가 1대1로 보고 두 개 50대 50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요소를 다시 요거 10kg 요거 10kg 하면 비례가 아주 어느 정도 적정치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 생식과 성장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질문한 것처럼 가리를 마지막에 줘버리면 생식 기능만 강화되면 질소 함량을 빨리 이끌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NK를 사용하면 초기에 조합원이나 잎이 노래지가 얇아지고 생식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칼슘을 열면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이 굳어서 이리 칼슘은 굳혀버리고 가리는 전환을 해버리고 나쁜 영향이 더 많아요. 칼슘 장사가 다 망했네. 그 고추에 뻥쳐갖고 고추 뒤 팔았잖아요. 고추에 그 중간에 마른 부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벌겋게 되는 거. 그럼 결국엔 순천의 그 도사 지역에서 그 고추가 이렇게 자꾸 되니까 칼슘을 더 치니까 더 많이 벌게지는 못 써요. 그럼 칼슘은 결국에는 칼슘 속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단지를 안 만들겠죠. 인산가리가 붙어 있죠. 가리가 이동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이 더 얇아져. 그러면 더 많은 양으로 그는 불량가가 많이 나오고 불량고추가 많이 나오죠. 지금 뭐야 그 양만 쳐도 칼슘 무조건 섞어치라고 난리인데 지금. 그 어디 원래 세상은 가짜가 더 많습니다. 진짜보다. 그러면은 저기 염려증 그런 식으로 불안하면 설탕도 괜찮습니까? 설탕은 그 역할 그 칼슘보다 몇 배 낫습니다. 설탕을 치면 얼마나 설탕도 여기 설탕 비율은 어느 정도? 설탕 비율 설탕도 엄청 비싼데. 아니 내가 설탕 예? 치지 않기로 비웃더라고. 토마토도 아닌데 설탕을 뭐야 치라고. 뭐야. 참 먹는데 맛있네. 안전하다잖아 설탕. 설탕은 그 물 20리터에 그 40g이 기본값으로 가져가면 좋아요. 요게 제일 적정치에 맛이나 그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물을 뿌리면 여기도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제일 적정치에 가까워요. 영양도 되고 그한데 우리가 절간을 좁히자면 60g을 눌리면 절간이 좁아지고 잎의 길이가 짧아져요. 넓이는 손을 안 대요. 그럼 오이 길이도 조금은 짧아질 거예요. 그런데 절간이 짧아지고 잎이 두꺼워져요. 그런데 이게 80으로 늘어나면 많이 짧아져요. 마늘 같은 게 잎이 착착 붙어버려요. 이 마디가 없어진다. 절간이. 그래서 과수에서는 120g까지 있으면 생식과 성장이 동시에 나오는 시점이 나와요. 사과잎이 긴 게 좁아지고 둥글져버려요. 사과잎이 버드나무 잎처럼 거의 둥글져요. 벚꽃나무 잎처럼. 사과잎은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약간요. 이걸 당겨버려요. 절간을 당기가 가지 길이 이만하게 딱 줄어들어요. 잎의 개수는 같고 복숭아 신초가 쭉 나가는 게 당겨버려요. 잎의 모양을 보면 땡기 들어가요. 그 역할이 설탕이 안 나요. 그런데
설탕물을 치면은 거기 단 성분이 있어가지고 충들의 그 공백을 좀 안 받을까요? 충은 별로 그 장애를 안 받는데 곰팡이들이 이제 좀 폐기를 하는데 그 곰팡이가 이제 습도가 있으면 여기 남아있는 잔재 있지 않습니까? 잔재에 곰팡이가 일부는 펴. 근데 오이 같은 건 빨리 따기 때문에 고추 같은 거 빨리 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파프리카 같은 놈이 요 놈이 파프리카가 요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 부위에 쌓여가지고 파프리카는 그 수확 기간에 50일이 걸리니까 여기서 곰팡이가 펴요. 요래 쌓였던 게 물이 고쳐가지고 요 사이에 살포를 하면 여기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장애 일어나는 종들은 파프리카는 키가 커올 가니까 아랫부위에 살포한대요. 하단부위에. 근데 파프리카는 양이 재배하면서 우리 토경보다 상대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설탕을 막걸리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걸리. 막걸리에 몸은 체합니다. 아니 취하면 당연한 거고요. 오이한테 쳐주면 어쩌냐? 많이 먹으면 많이 체하고 작게 먹으면 작게 작게 체하고 취하고. 뭐 빨리- 효과가 있냐고요? 아 진짜. 빨리 먹으면 빨리 체하고 그 말이 효과 있다 소리잖아요. 빨리 먹으면 빨리 체하는데 남아있는 그 무기물 바깥에 있는 그 물질 자체가 아까 요거처럼 곰팡이 쓸 확률이 더 높아진다. 예, 그래서 그건 미생물 쪽으로 보고 차라리 간장을 썼으면 썼지 막걸리보다는 간장이 더 나았어요. 근데 간장은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정제 정도가 나은 거고 예. 예, 막걸리는 그걸 주간 그것 때문에 차라리 밑으로 미생물 쪽으로 응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2% 해도 좋긴 합니다. 설탕은 종류가 3가지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달콤한 거예요. 아무 설탕이나 상관없다. 달콤하지. 그 설탕 달콤한 게 좋고 백설탕이 정제도가 제일 높습니다. 예, 황설탕은 거의 마지막에 만든 찌꺼기가 만들어놔 가지고 그 제일 불량품이 높아요. 보통 우리들이 이제 구석할 때는 그 흑설탕을 많이 쓰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찌꺼기 별로 좋다는 거죠. 그럼 백설탕하고 정제를 안 한 옥수수 사탕수수 바로 꺼놓은 정제 안 한 설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네랄이 많겠죠. 그럼 그 좋은 게는 그럼 정제 안 한 게 더 정제 안 한 게 나은 거예요. 찌꺼기니까. 아니 사탕수수에 정제 안 한 거예요. 바로 사탕수수에서 이렇게 뺀 거예요. 그 노란 물이 들어있다는 찌꺼기. 노란물은 안 들어있어요. 색깔 뽀예요. 예. 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색깔이 하얀 거에 찌꺼기는 결국은 무기물 양이 적어요. 이제 그 대신 색깔이 희단 소리는. 그게 그러면 한 번 600평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양이 된가죠? 연면십이 양에 연면십이 양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120g 정도 들어가려면 과수에서는 쓸 수 있는데 우리 오이에서 이걸 쓰면 오이가 마디가 짧아지고 신초 생장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만. 예, 요 정도까지는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하는 데는 요게 제일 낫더라고요. 예, 그 그럼 연매시비 할 때는 그럼 설탕만 단용으로 주는 거하고 비료하고 섞어주는 거하고 그러면은 섞어주면 이제 농도 차이죠. 잎이 먹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연매시비 할 때는 그럼 단용으로 그냥 아니. 설탕만 해갖고는 저도 괜찮은데 이게 비료 농도가 이것저것 몇 가지를 먹다 보면 잎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잎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 딱딱해지기 않을 정도로 먹여야 된다. 그래서 그 한계치를 갖다가 응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줄 것 같으면 영양소와 같이 겸해서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상부에 잘했다고 지하부에서 이시가 없는 게 복원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한국문화부로 연면시비하게 저희 자재를 더 했으니까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냐? 잎이 두꺼워가지고 밑에 싹 다 먹고 나니까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이 실행이 안 받치네. 한 번은 또 호박에 가서는 대박나게 했죠. 호박이 일찍 잘 따먹다가 나빠지고 비료만 자꾸 풀이해낸 거예요.
등불은 안 좋고. 요건 비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열매 시비하고 맹물 뿌리니까 기가 막히게 나와요. 밑에 있는 비료를 가져오니까 계속. 근데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열매 시비하니까 어떻게 돼요? 쬐끔전한 비료 다 묶어놓으니까 좋았다가 나쁘다 좋았다가. 그게 뭡니까? 이 시리아 비료량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좋게 만들고 좋아지려고 하면 먹은 양에 비례하는 거죠. 측정값은 꼭 있어야 됩니다. 측정값. (2.5까지는) 쉽게 못 그럴 거예요. 우리 밑비료 기비 우리가 100평에 비료량을 한 사람은 얼마 정도 씁니까? 복합비료. 네? 100평에 600평에 그냥 무분 몇 차 이런 식으로 몇 톤, 어떤 네. 차를 톤. 네. 근데 거기에서 질소 함량이 낮기 때문에 퇴비에서 질소 함량이 낮기 때문에 이제 개분 같은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좀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기계로 측정하면 그리 잘 나오진 않아요. 많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수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칭 안 하고 제거한 사람 있어요? 다 멀칭해요. 풀땀이 네. 잘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염이 축적되고 위로 올라가지고 오이 말라 죽어요. 아니 풀땀이를 먹었다니까. 네. 그거 꼭 해야 돼요. 그거 꼭 안 하면 그거 좋은 거라고 안 하고 그냥 위에다가 뭐 집 깔거나 다른 걸 해가면 오이 말라 죽어요. 근데 집을 깔고 집으로 멀칭하고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던데. 오이 명장. 그리고 뭐 짬뽕사. 그건 밑으로 차라리 갈아야 되나 로타 칠 때. 그게 삼투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일도 발생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두덕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거 심어지가 이렇게 뿌리 자라있는데 여기에다가 볏짚을 깔아가지고 이게 잘 안 덮으면 요 사이에서 골재로 여기가 하우스하고 형태 같죠? 그러면 여기 수분이 요리 가겠죠? 이동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비료가 표면에 농축이 되죠. 요 자체에 염전이 되고 염전 될 수 있으면 물이 이 매체가 바로 내려가지고 딱 밀착 정도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멀칭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음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는 꼼꼼하게 이렇게 안 보이게 흙을 안 보이게 했는데 이 공간이 공기가 들어가라고 어떤 사람들은 흙이 보이게끔 해놨더라고. 드문드문 이렇게 멀칭을 꼽아놨더라고. 그 어떤 게 유리합니까? 흙이 자체가 안 보이는 게 그게 합니까? 네. 가스를 빠져나가는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가스가 빠져나가는 좋은 점이 있는데 예. 단점은 여기에 떠버리면 예. 그 자리에 수분 정발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계속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 비료물이 이동해서 여기 농축이 되겠죠. 요 자리가 염전이 돼버려요. 비료 염전이 돼버려요. 결론은 흙이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딱 봉하는 게 예. 최고로. 네, 가스는 빠져나가되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수분이 맺혔다가 요 자리 떨어지죠. 그러면 비료 농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걸 뜨거나 벌려놓으면 여기에서 수분 정발의 양만큼 다른 물이 와서 계속 여기서 먹으면 건조되면 그쪽에 비료 염전이 돼버려요. 우리 놀고리 수분 정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간이 패죠. 네. 그게 또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빈 공간에 여기 요리 계속 모이니까 여기가 비료 염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가서 비료 좋은 게 여기 가서 자꾸 빨리가 천천히 가죠. 어제 인삼밭에 가니까 강원도에서 어제 강원도 제가 있다 왔거든요. 강원도 평창. 그저께는 그 경기도 여주, 충북 음성에서 여주에서 강원도에서 지금 오늘 여기 있고 저녁에는 창원에서 사무실에서 또 강의하고. 이게 인삼이 아주 애매한 딜레마를 주고버려요. 이것도 비료 인삼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두둑을 형성해가 인삼을 심어놨는데 이 포를 가을에 포를 씌워버린 거예요. 이거 막대기 말아가지고 요 인삼포 그 재활용을 하니까 요걸 갖다가 미리 막 칠 때 요렇게 감아가지고 탁탁 치라면 이리수를 다 보낸 거예요. 이 두둑을 인삼포를 전체 하면서 어린 거 심을 때 씨삼 있지 않습니까? 종삼. 요걸 심어놨는데 요것만 죽어요. 왜 그랬냐면 겨울에 비가 안 맞아가지고 비료를 계속 들고 와요. 여름에도 또 들고 와요. 이제 지금부터 죽기 시작해요. 비료가 여기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표면에 2.4가 나와요. 이파리가 다 타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게 누가 해서 이렇게 잘 되더라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버리면 비료량이 농축되고 여기 비료 염전이 돼버리면 우리도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비닐이 밀착은 될수록 정확하게 좋답니다. 근데 밀착이 되면 또 단점은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가 일부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잘 되다가 봄 이제 설 세고 딱 넘어가는 시기에 오이나무가 이 원대도 통통하고 이파리도 두툼하게 좋고 그런데 일정한 뒤 착화도 잘 시켰는데 죽어버리는 거는 밑에 뿌리를 뽑아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죽는 현상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균이 아니라면 거의 가슴이 많아요. 가슴으로 네. 해서요. 숨을 못 쉬가지고 뿌리가. 근데 금방은 옆에 있는 뿌리가 썩어버릴 건데요. 예. 뿌리가 썩은데 뿌리가 괜찮은 상태에서 그런 것은 과습이 아닌가? 그럼 접목 사이에가 조금 균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상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지가 죽고 잡고 죽고. 그건 정답이지. 그게 참 근데 뿌리가 괜찮은 상태고 뭐 균핵병 같은 게 들어가요. 공판이 딴 데로 그 상처난 데로 들어가서 수도 있고. 예. 그 작물들은 어지간하면 안 죽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이거를 뚫고 나가는 그 균들이 이제 봄에 겨울에는 그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추우니까 봄 되면 활동하면서 그 우리가 그 잡균이 활동하는 양보다 우리가 EM이나 종균이 활동을 많이 해버리면 그 잡균들을 못 이겨요. 그 인삼에서는 그 여기 그 인삼 몸뚱아리에 여기 달라붙어 먹는 균을 갖다가 EM으로 빼줬거든요. 작년도에 영하 5만 평 인삼에다가 EM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니까 여기에 이 우리 가래침 뱉어는처럼 균이 있어요. 여기 요놈은 인삼을 녹여 먹어버려요. 딱 달라붙어가 녹여 먹어요. 근데 EM을 주기적으로 관주를 하고 조루 관주하고 하니까 요 균이 활동을 못해요. 죽어버려요. 우리 그 미생물에 대한 것도 그 어느 정도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주고 있어요. EM을 그럼 연면 시비도 없고 우리 자세가 말이에요. 예, 그거 그냥 포기가 EM을 비료하고 섞어서 넣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안 죽어요. 원래 비료. 아니 어떤 분은 또 섞지 말라고. 그 섞어도 그 잘 안 죽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저 농도 있지 않습니까? 농도 차이. 그 EM균도 염의 농도에 2.4까지는 괜찮은데 3.0을 넘어가면 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을 못하거나 이게 파괴될 수 있어요. 균 자체가. 그래서 우리 삼투압에서
EM균이 지가 뭉치가 있는 이 조직이 어느 정도 염도에서는 견디낼 건데 그 이상이 되면 EM균 자체가 파괴돼 버리죠. EM이 그 연민 시비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균은 지상구에서 그 광합성 균이나 효과를 주는 균이 있고 못 주는 균이 있겠죠. EM을 발효시킬 때 만든 그 영양소. 균은 그 식물이 균 자체를 안 먹잖아요. 영양소가 없어요. 뭐 간장, 된장이라면 먹을 건데 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다른 분또 질문. 혹시 가위 그 이파리 균 이렇게 전염된다 하니까요. 그게 가위 소독은 저는 우유를 쓰고 있었는데 그 분유가 효과가 있는 겁니까? 분유는 미생물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다. 도리에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그게 그냥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아,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탈취 분유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라 그래서 탈취 분유를 썼는데 예.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이 말이지. 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균은 그 곰팡이 잘 틀 수 있는 데서 잘 움직이겠죠. 균은. 근데 그게 이제 이래 코팅제로 쓴다면 그 말이 맞고요. 기름으로. 탈취 분유는 기름 성분을 코팅하는 걸 맞고. 코팅용으로 맞는데 그 균이 발생 정도로 보면 그 안 맞다. 그 잎을 자르면 자른 만큼 뿌리가 죽어요. 잎을 자른 만큼. 그 상록수 가수 중에서도 상록수 작물 중에서도 그 사철나무는 잔뿌리가 안 죽어요. 근데 소나무도 잔뿌리가 죽어요. 겨울에 우리 낙엽 가수들은 그 색은 잔뿌리들 겨울에 다 죽어요. 봄에 새로 나와요. 근데 그 뿌리가 자라고 움직이려면 잎이 두꺼워야만이 뿌리의 생산량이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연면시비 하는 주 목적은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서 그 영양소가 뿌리의 생산량을 넓히고 뿌리의 개수를 넓힌다는 게 있습니다. 기존 있는 거로 가지고는 그 양이 부족하다는 거 자라기 위해서 새로운 뿌리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연면시비는 상당히 좋은 거고 저희 방법을 했을 때 뿌리가 약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요. 잎이 두텁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정식하고 난 뒤에 엄청난 양의 그 잎에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회전율 빨리 공급해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번만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거 오이 이렇게 땅에 숨어놓고 계속 그러면 물을 주는 게 유리한 겁니까 이파리에? 맹물만 주면 잎이 살이 쏙 빠져버려. 살이 쏙 빠져. 그러면 연면시비하고 맹물 뿌리고. 아니 우리가 뿌리로 내려가면 15일 동안 열흘 속 이렇게 그건 뿌리인데. 그러면 오히려 정착이 안 정식해놓고 돼가지고. 물을 주면 그래. 하나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예?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잎으로에 아니 이렇게 심하게 뿌리에는 함수량만 맞추면 되지. 땅에가 이만큼 바닥이 있는데 영양소 비교 안 하잖아 지금. 뿌리에는 함수량을 맞추면 되고 우리가 빨리 생육을 뿌리를 많이 뻗치가 좋게 만들려고 하면 연면시비 맹물시비 맹물 잎에 뿌리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주기가 안 나와요. 그럼 정식 해놓고 우리가 그 이 탁근할 때까지 가만두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날이 흐른 날은 좋아지고 햇빛 때 끝나는 나빠지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연면시비하고 맹물시비 해주가 뿌리를 빨리 뻗쳐요. 그래야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경기도에 가서 하우스가 언덕이 2m가 높아요. 이 하우스보다. 이 하우스 이 집보다. 여기 연동이 5개인데 3개가 피해를 봐요. 바람이 내려오다 이 똑돌이 이걸 딱 거치 스쳐가면서 여기 대기 섭이 맞아야 돼요. 대기 섭이요 탁 치고 지나가면서 이 안에 건조해져요. 하우스가. 몇 년이 되니까 비료는 똑같이 연동은 똑같이 뿌리니까 이쪽엔 잘 되고 이쪽은 안 돼요. 여기 비료가 많이 쌓여요. 이게 탈수량이 대기습에서 탈수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비료가 여기 많이 있어요. 안 먹고. 정키를 해놓고 또 잎에 물도 안 뿌리고 연면심도 안 하니까 이게 자람도 둔해져 버리고 물 조금 주나니까 잎에 비료를 또 뱉어내고 호수의 관이 요 옆에 깔리가 있다. 우리가 그 전체의 섭을 잘 맞추는 게 미리 그래야 강하게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전체의 두둑 섭을 맞추는 게 좋다. 우리가 전체 두둑 섭을 맞추니까 우리는 땅이 다진 데가 안 줄 수 있는데 다지지는 않는다. 나중에 과습으로 다지는 거지 섭을 맞춘다고 해서 다지는 게 아니라 그 범주 내에만 해주면 미생물 활동이 늘어나서 땅이 부드러워져. 저거 기계 그 80만 원, 뭐 에너지업도 80만 원 다 봤어. 요건 뭐 DC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뭐 나라에 들어서 떴습니까? 보조. 네, 떴어요. 보존 기술센터나 이런 데 그런 데 다니시고. 그게 뭐라고요? 네. 하여튼 제가 앞뒤가 안 맞은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뭡니까 작물에 대해서 더 우리 한금원 농고 배우신다면 한금원 농고 본 강의들은 한 달에 월 2회 있습니다. 창원에서 5일에서 10일 사이, 16일에서 20일 사이. 오늘 저녁에도 창원에서는 황금을 놓고 강의를 합니다. 조금 익히면 거의 대다수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생산량이 나옵니다. 공판장에서 자기 브랜드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접하고 많은 분들도 있고 계속 와서 배워서 전체 식물 생리작용에 더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산량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하는 것보다 제가 했을 때 최고 55%까지는 점수가 가능하더라고요. 55% 점수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 소득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30% 차이 나는 것 같으면 43%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와요. 70박스 딸 때와 100박스 따는 건 차이는 품질이 좋은 걸 따는 것 같으면 43% 점수예요. 근데 55% 점수를 효과를 낸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작물은 그 작용의 에너지 전달 과정과 그 환경 효율성 있게 맞춰준다면 우리는 생산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배우고 익힌다면 좋을 겁니다. 하여튼 황금원 농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